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2주 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2025년 6월 19일 한국시간 새벽 3시에 FOMC 정책금리 결정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6월은 경제전망 SEP와 함께 점도표가 발표되는 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FOMC 정책금리 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각 2025년 6월 18일 FOMC 정책금리 결정이 동결로 결정되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밴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비단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미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관세의 영향이 물가에 영향을 더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 참여자와 관세의 영향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더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 참여자입니다. 관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의 위험을 더 크게 보는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을 지지하며 연내 금리 동결 또는 1회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의 위험을 더 크게 보는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로 발생할 수 있는 실업률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조속히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쪽을 지지하며 연내 2회, 최대 3회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계산한 12월 FOMC까지 금리 인하 수준에 대한 확률에서는 63%가 넘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세의 영향이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의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FOMC 위원들은 연내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지금까지는 실업률의 상승보다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 비중을 더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시 뒤 살펴볼 이번 경제전망 SEP에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6월에 발표된 FOMC 성명서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앞부분의 문장이 크게 두 부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색인을 참고하여 주시고 왼쪽이 지난 5월의 성명서이고 오른쪽이 이번 6월의 성명서입니다. 제일 첫 줄에 순수출의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문장은 변함없이 같습니다. 숫자 1번으로 표시한 두 번째 문장이 변경되었는데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미 연준 위원들의 시각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 2번으로 표시한 다섯 번째 문장도 변경되었습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은 관세의 유예로 변화되었으나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성명서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왼쪽에 숫자 3번으로 표시한 회색 부분의 문장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과 위원회의 책무에 대한 부분의 내용은 모두 변함없이 같습니다. 그럼 6월 성명서의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 성명서의 윗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1번으로 표시한 문장입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 여건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의 성명서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을 변경하여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 여건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연준 위원들이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은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관세의 영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연준 위원들도 경기 침체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숫자 2번으로 표시한 문장입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5월의 성명서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관세의 유예와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 발발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관세의 유예는 한시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영향은 현재까지는 미국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라는 문장이 삭제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조금은 줄어들었고 전쟁의 영향도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여전히 섣부르게 무언가를 결정하여 움직일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FOMC 성명서 아랫부분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금리를 동결한다는 내용과 위원회의 목표와 책무,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미 연방 정책 금리는 4.25%에서 4.5% 금리 밴드를 유지하고 위원회는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동결한 금리는 충분히 제약적이며 관세 유예가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각 국가와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큰 상황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관세의 영향이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대응할 전망이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면 미 연준의 정책 또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6월에 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고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연내 금리 인하의 횟수에 대한 의견이 다를 뿐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한 인식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전망 요약 SEP를 보시겠습니다. 1년에 4번 발표하는 경제전망 SEP는 3월, 6월, 9월, 12월에 발표됩니다. 지난 3월에 GDP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상당폭 하락하여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보다 더 하락한 1.4%를 예상하고 2026년에는 1.6%로 하락, 2027년에는 변함없이 1.8%를 전망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각 국가와의 무역 전쟁은 공급망 교란을 일으켜 산업 전반에 걸친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소비의 침체는 소비로 먹고 사는 미국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조롱과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금리 인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2025년 GDP 전망치가 1.4%로 상당폭 하락했으나 2026년과 2027년의 전망치는 아직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업률 전망치는 지난 12월 4.3%에서 25년 3월 4.4%로 높아졌고 이번 6월에 다시 4.5%로 상승 전망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역시 4.5%, 2027년에는 4.4%로 높였습니다. 성명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시장에 대한 안정화 문구가 삭제되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내 실업률이 4.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업률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PCE 인플레이션 수치는 지난 12월 2.5%에서 25년 3월 2.7%로 올랐으며 이번 6월에 또다시 3%로 상승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2.4%로 2027년에는 2.1%로 높여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어 PCE 인플레이션 수치도 2.8%에서 3.1%로 높였으며 2026년에는 2.4%를 2027년에는 2.1%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SEP 전망치만 본다면 미 연준 위원들이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의 위험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2025년 연내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2026년과 2027년까지 영향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장기적인 것이 아닌 단기적인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 연준은 이번 6월 FOMC에서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지난 3월과 같이 2025년에는 3.9%로 전망하였으나 2026년에는 3.6%로 상향, 2027년에는 3.4%로 상향하여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점도표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업률의 상승과 단기적인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금리의 수준은 최대 두 번의 금리를 인하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제약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듯합니다. 중립금리 추정치는 3%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경제 전망에서 비록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나 물가 상승을 예상하면서 왜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는 않는가? 이에 대한 미 연준의 생각은 잠시 후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니 기자회견 내용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점도표상에서 위원들은 2025년 말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을 3.9%로 지난 3월과 같이 유지하였습니다. 점도표의 정책금리 중앙값은 변함이 없지만 미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리 수준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하여 적절한 금리 수준을 낮게 생각했던 위원들이 좀 더 높은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도표의 변화는 변화하는 경제 전망, 수집되는 데이터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고, 특히 지금 시기와 같이 불확실성이 크게 높은 시기에는 점도표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도표를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나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은 점도표를 보다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작성한 점도표입니다. 2025년 3월에는 2025년 현재 금리 수준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4명,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4명,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9명,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점도표상에서 전망치 중앙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발표합니다. 이번 6월에는 점도표상에서 현재 금리 수준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7명, 단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명,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8명,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2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의 변화로 정책금리 중앙값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좀 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과 기존에 생각했던 정책금리 중앙값에서 좀 더 높여야 할 것 같다는, 즉 금리 인하의 횟수가 줄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위원이 소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점도표상의 전망치 중앙값이 변화하지는 않았고 2025년 연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연준의 결정이 매파적이라고 느끼며 당분간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 연준이 관세의 영향이 나타나는 9월에 FOMC에서 입수하는 데이터에 따라 정책 금리를 변경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전쟁이 조기 종식되고 핵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된다면 7월에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 및 위험에 대한 미 연준 위원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기존의 전망입니다. 먼저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존 3월 평가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위험에 대한 평가도 지난 3월 평가 때보다 하방 압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률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실업률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존 3월 평가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업률 위험에 대한 평가 또한 지난 3월 평가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과 코어 PCE에 대한 불확실성은 3월과 비슷한 수준이며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물가 상승의 위험과 근원 물가 상승의 위험은 지난 3월 평가 때보다 불확실성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 앞으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조금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 상황에서 판단할 때 지난 3월보다는 낮아졌지만 24년 12월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금리 전망치 중앙값과 장기적 중립금리가 상승한 것은 아니기에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요약입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등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경제 전망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했습니다. 무역정책, 이민정책, 재정정책, 규제 등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조정하고 있다.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도 수정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다. 경기와 노동시장이 매우 느리고 지속적인 냉각을 보이고 있다. 관세가 수요를 악화할 수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완화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 유의미하게 오를 위험이 있고 경제가 견고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국제 유가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고,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과거와 달리 미국의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중립금리는 유지되었으나 점도표상 위원들의 의견이 달라졌다. 의견 분열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 경로에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점도표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연준 위원들 중에는 연내에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연준 위원들도 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 위험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경제전망 SEP 정책금리 전망치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지금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CME 패드워치 툴입니다. 정책금리 중앙값 변경이 없었고 점도표 발표의 영향으로 FOMC 정책금리 결정 발표 뒤 7월에 FOMC에서는 동결을, 9월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 패드워치 상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9월에 60.1%가 스몰컷의 금리 인하를, 33.4%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에 발표된 4월의 개인 소비 지출과 코어 PCE는 각각 2.1%와 2.5%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인 소득은 지난달 대비 0.8%가 증가하였으며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달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4월 달러 기준으로 개인 소비 지출이 478억 달러가 증가한 것은 상품 지출은 80억 달러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지출이 558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상품의 감소 부분을 상쇄시켰기 때문입니다. 코어 PCE 지수가 2월 3%를 기록하고 이후 2달에 걸쳐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월 11일에 발표된 5월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그래프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코어 CPI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CPI는 2.31%이고 코어 CPI는 2.71%입니다. 1월 CPI가 2.91%로 정점을 찍고 3달에 걸쳐 하락하여 2.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였고 주거, 의료, 운송 서비스 등은 상승하였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3달 연속 횡보하는 상황이며 물가 상승률은 하락하였지만 이미 오른 물가로 미국 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받는 3, 4분기에 물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 실업률 변화입니다. 6월 6일에 발표된 5월의 실업률은 4.2%로 지난 4월의 4.2%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수치는 역사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아니며 4.5%라는 가상의 선을 그어보았을 때 계속해서 그 이하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FOMC 성명서에서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업종별 증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사교육 및 건강 서비스, 레저 접객업, 은행, 보험, 증권업 등이고 감소가 큰 업종은 전문 서비스업이며 소폭 감소한 것은 제조, 소매업입니다. 6월 6일에 발표된 5월의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13만 9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공급되었고 다른 산업들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에 냉각을 보였습니다. 5월의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예측 3.7%를 넘는 3.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비 0.4%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가 증가한 것입니다. 모든 직원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34.3시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둔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견고한 임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임금의 유지는 소비를 지탱해주는 근본이 됩니다. 물가의 상승보다 임금의 상승이 낮아지게 되면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상황 요약표입니다. 미국의 고용상황 요약표를 보면 미국의 실업자 수는 723만 7천 명이고 실업률은 4.2%입니다. 고용률은 59.7%, 노동시장 참여율은 62.4%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62만 5천 명이 감소했고 고용자 수가 69만 9천 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 수는 7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27주 이상 실업자는 145만 7천 명 수준이며 전체 실업자의 20.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81만 3천 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률이 소폭 하락하고 노동시장 참여율 또한 소폭 하락한 것은 노동시장의 둔화가 가시화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 6월 발표한 경제전망 SEP에서 미 연준 위원들이 2025년의 실업률 전망을 4.5%까지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노동시장의 실업률이 4.5%를 넘지 않는다면 예상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나 노동시장의 냉각이 급격하게 나타난다면 경기 침체 속도 또한 예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던 중동 불안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본격적인 전쟁 상황이 되었습니다. 6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던 국제유가는 6월 13일 공격으로 6월 19일 현재 기준 서부 텍사스유는 배럴당 74.47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77.85달러, 두바이유는 70.8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2주일의 시간을 통보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장기화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에도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었고 당분간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향한 욕심으로 독재를 하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권을 유지하고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며 다른 나라를 전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자신들이 원하는 괴뢰 정부를 세우겠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위정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까지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독재자 네타냐후입니다. 시민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를 국가의 대표로 뽑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도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을 유도한 시도가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국제질서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힘있는 국가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서한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현실을 전 세계인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의해 학살된 유대인들에 대해 기억한다면 유대인들에게 학살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도 전 세계는 당연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치에게 학살된 과거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학살해도 되는 권리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이스라엘의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NPT는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으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입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핵무기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핵무기가 무분별하게 제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68년 6월 UN 총회에서 초안이 채택되었고 1970년 3월 발효되었습니다.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로 1957년 설립되어 1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 산하 자치국제기구입니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핵기술의 통제와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NPT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였고 IAEA의 사찰을 받으며 평화로운 핵에너지 사용을 약속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최근 3년 IAEA의 보고에 핵시설로 의심되는 3곳의 인공 우라늄 입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IAEA는 핵사찰 검증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핵확산 금지 조약 상위 의무 위반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이란은 미국과 우라늄 농축 퍼센트에 대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시탐탐 공격할 명분을 찾던 이스라엘이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이란을 폭격한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정치적인 결정이며 IAEA의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이란은 IAEA의 사찰단에 간첩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핵확산 금지 조약을 거부하거나 탈퇴한 나라는 전 세계에 4개국이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가입했다가 2003년 탈퇴하였고 인도는 1974년 핵실험을 하고 평화적 핵 이용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마찬가지로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66년 말 최초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현재 300여 개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거부하였고 IAEA의 사찰 또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중동 전쟁과 쿠데타, 혁명, 지도부 교체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상승하며 중동 불안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의 가격은 초기에는 5%의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8%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3개월 평균적으로 30%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으며 분쟁 발생 전 수준보다 약 30%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지금도 간접적으로 이미 전쟁에 개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기까지는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면 궁지에 몰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과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승리하고 이란이 패망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결과 또 만족할 만한 결과는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한 명분은 대량 학살 무기였고 이라크를 초토화하고 난 뒤 대량 학살 무기는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결론적으로 테러리스트들만 양산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명분도 핵무기가 있다는 것인데 NPT에 가입하고 IAEA의 사찰을 받는 이란을 NPT에 가입하지도 않고 IAEA의 사찰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핵무기까지 대량 보유한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질서는 없이 오로지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초토화되면서 발생한 증오의 에너지는 어디로 모이게 될까요? 정규전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수많은 게릴라와 테러리스트들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엄청나게 뿌린 씨앗들은 결국 그들이 거두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뿌린 권력자들이 아닌 그 국가의 국민이 거두게 될 테지만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이어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을 차례로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이란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순망치 아니라고 이란이 무너지고 나면 이스라엘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만족할 수 없고 늘 희생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FOMC 정책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되어 정책금리는 4.25%에서 4.5% 금리 밴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미 연준은 성명서에서 노동시장이 안정화되었다는 문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경제전망 SEP의 전망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보다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좀 더 상승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공급망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경기 위축, 소비 위축을 함께 불러오면서 물가 상승률 자체는 안정이 되겠지만 높은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와 공급의 감소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다소 안정되어 있으나 미 국채의 불안, 재정 적자 문제, 미국 내 갈등 등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압박과 협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신뢰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독이 퍼지는 것처럼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할 새로운 대한민국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잘 극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FOMC 정책금리 결정과 불안한 중동 상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LB 경제연구소의 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